오늘은 새로운 마음과학이라는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인지과학,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분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인지, 두 번째는 체화된 인지, 세 번째는 행화인지, 네 번째는 내장인지입니다. 책의 저자인 마크 롤렌즈는 새로운 인지과학에서 확장된 인지 진영에 속해 있는 학자입니다. 예전에 앤디 클락과 데이비드 차머스가 공저한 The Extended Mind가 이 확장인지의 시조격인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확장인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부분 확장인지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앤디 클락의 책 The Experience Machine, 이 책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체화된 인지 진영에 속하는 학자가 잘 알려진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속해 있고요. 또 로렌스 샤피로도 해당이 됩니다. 행화인지에 속한 학자로는 프란시스코 바렐라, 에반 톰슨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 몸의 인지과학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고요. 또 뇌과학의 함정을 쓴 알바노에도 이 행화인지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장인지 혹은 착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영에서는 아담스와 아이자와 그 다음에 루퍼트가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학파는 확장인지, 그 다음에 행화인지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과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통적인 인지과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 첫 번째는 심적 과정은 뇌 안에서 진행된다는 주장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시도들은 지각, 기억, 사고, 추론 등 심적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뇌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심적 과정은 뇌 과정과 동일하거나 뇌 과정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그 심적 과정은 뇌 안에서 진행되는 추상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식의 인지과학은 심적 과정이 뇌의 하드웨어 안에서 실현되는 추상적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따라서 인지과학의 주요 과제는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반면에 저자가 비데카르트적인 인지과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지과학은 심적 과정이 머리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머리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지가 오로지 뇌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냐, 아니면 뇌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 바깥의 외부 정보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머릿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그에 상응하여 감소한다. 머릿속에서 수행해야 했던 작업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떠맡겨진다. 바꿔 말하면 과제가 환경으로 분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저장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메모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만 있다면 그 메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블로그의 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만큼 즉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기기들은 흡사 우리 뇌 안에 장기기억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환경의 구조가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 구조를 이용하거나 이 구조에 작용함으로써 인지적 과제 수행 시 이 정보를 활용하고 채택할 수 있을 때 환경의 구조는 인지적 과제에 관련된다. 여기서 구조를 이용하거나 구조에 작용함으로써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 구조에 작용하여 그 구조에 담긴 정보를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 비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의 핵심이다. 이 비데카르트적 인지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행위는 인지의 일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즉 외부 구조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 가능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행위를 통해 이용 가능해진 정보는 이제 요리가 다 되었으니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용 가능해진 정보는 내가 구축하거나 저장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감지하기만 하면 되는 정보다. 정보 감지는 구축이나 저장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각은 추론이나 저장보다 신경기관에 대한 요구가 적다. 이 마음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때때로 마음 또는 심지어 자아가 머리 바깥에 있다는 주장으로 묘사된다. 4E의 분파들이 마음 또는 심지어 자아가 머리 바깥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비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의 관심은 심적 상태와 과정들이지 이것들을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혹은 인지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자아가 뇌 바깥의 사물에 또 환경에 또아리를 틀고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정이며 뇌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도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되도록
마음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심적 상태, 심적 과정, 심적 현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관념들의 다발 같은 것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정하는 여러 가지 심적 상태와 과정들을 묶어주는 배우의 실체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외부 세계의 확장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새로운 인지과학은 마음을 명사적인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혹은 형용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심적 상태, 심적 과정, 심적 현상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인지과학에 이르러 크게 네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화, 확장, 행화, 착근입니다. 그래서 이 심적 과정이나 심적 현상은 체화되었거나 확장되었거나 행화적이거나 착근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뽀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피로는 그가 분리가능성 논제라고 부르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이 논제에 따르면 마음은 신체의 본질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인간 같은 마음은 인간 같지 않은 몸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샤피로는 이에 반대하면서 그가 체화된 마음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옹호한다. 이 체화된 마음이론에 따르면 마음은 그것이 담겨있는 신체를 깊이 반영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인간과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가족이 없고 몸이 없는 기계가 월급이 끊겼을 때 느끼는 가장의 불안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샤피로의 말입니다. 지각적 과정은 신체 구조를 포함하며 신체 구조에 의존한다. 이것은 다양한 지각 능력에 대한 기술이 신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아닌 신체를 가진 유기체는 비인간적인 시각 및 청각 심리를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몸에 깃드는 것은 인간이 아닌 정신입니다. 그것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뇌가 몸과 함께 엮여 있고 마음 혹은 인지는 뇌와 몸이 모두 참여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몸이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마음이나 인지도 다르게 형성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눈이 2개 이상 또는 그 이하이거나 눈 사이의 거리가 다르다면 차이로부터 깊이를 계산하는 뇌 과정은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청각 체계는 인간의 귀 사이의 거리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 이 거리 때문에 소리는 각 귀에 약간 다른 시간에 도달하며 그 차이는 소리가 나오는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뇌는 귀 사이의 거리를 음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 샤피로는 또한 잠수함 조종에 대한 사용 설명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잠수함을 조종하는데 비행기 조종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저의 이 몸뚱아리가 다르잖아요. 비행기의 사용 설명서는 비행기의 기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얼마간 의존을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의 표상을 계산하고 관장하는 규칙들, 질서들은 반드시 우리의 몸과 엮여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음만 신체로부터 똑 떼서 추상화시켜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용 설명서의 근간이 되는 몸체가 존재하며 사용 설명서는 그 몸을 전제로 하고 몸이 바뀌면 그 사용 설명서는 다른 의미와 맥락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전진을 하겠지만 전투기는 상공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Extended Cognition, 확장된 인지입니다. 이 확장은 우리의 인지가 뇌 바깥의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신경적, 신체적 구성 성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심적 과정에는 환원할 수 없는 내부 구성 성분, 즉 신경적이고 때로는 더 광범위한 신체적 구성 성분이 언제나 있다. 확장된 마음의 어떤 버전도 심적 과정이 세계에 대해 수행되는 조작적이고 활용적이며 변환적인 작업들로만 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확장될 수 있지만 이 신체적, 신경적 구성 성분,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장 인지 진영에 속해 있는 학자가 앤디 클락과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마크 롤렌즈가 되겠는데요. 이 둘의 주장은 약간은 다릅니다. 지난번 살펴본 논문의 예에서 우리 뇌가 아니라 노트에 적어둔 내용에 관한 이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관은 53번가에 있다라는 문장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오토의 믿음 중 하나와 동일하다. 문장과 믿음이 동일하다. 앤디 클락의 논문 The Extended Mind를 많은 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리 포더가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앤디 클락에 대해서 비판적 서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토의 수첩에 있는 항목들은 믿음과 달리 그 지향성이 단지 파생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클락과 차머스에 대한 이러한 고의적 비판은 그들이 오토의 수첩에 있는 항목이 오토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할 때만 타당하다. 그래서 이 제리 포더의 비판이 타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앤디 클락의 주장이
이 문장과 믿음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만 그 비판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크 롤렌즈의 이 논문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유익한 접근 방식은 확장된 마음 이론을 토큰 인지 과정의 부분적 구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오토가 수첩을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할 때 이는 미술관의 위치를 믿거나 기억하는 전체 과정의 일부를 이룬다. 우리는 확장된 마음 이론의 이러한 버전을 과정 외재주의라고 부르고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린 그것이 일종의 구조 외재주의다.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첩에 적어둔 항목이 그 자체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라는 과정의 일부를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외재주의, 어떤 명사적으로 믿음을 담고 있는 실체가 바깥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깥은 그저 믿음을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과정 외재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영희 교수님의 책 신경과학 철학을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의 메모장에 있는 정보가 오토에 의해 적절히 이용되고 올바른 인지 상태와 인지 과정으로 구성된 맥락에 놓여 있을 때 피카소 조각전을 보고자 하는 오토의 욕구는 그의 믿음 일부가 된다. 이런 해석은 개별 인지 상태를 외적 구조와 동일시한다. 이것이 클락의 입장이다. 외적 구조에 대한 조작이 전체 인지 과정의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조작된 구조를 인지 상태와 동일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온건하다. 이것이 바로 로렌즈의 입장이다. 로렌즈의 입장은 인지 상태가 아니라 인지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이 맨하튼 53번가에 있다라는 정보를 오토의 믿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현대미술관은 53번가에 있다라는 항목은 오토가 이 항목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리고 그 항목이 자리한 심리적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오토의 어떤 믿음과도 동일하지 않다. 확장된 마음 이론을 인지적 상태가 환경 구조와 동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이론은 인지적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이 이론은 인지 과정에 관한 이론이며 인지 과정 중 일부가 부분적으로 환경 구조를 조작, 활용, 변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확장 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체화와 확장에 관한 구분입니다. 뇌 바깥으로 확장되더라도 체화는 신체 내부에서의 과정을 강조하고요. 반면에 확장은 뇌 바깥으로 나가면서 더 나갑니다. 아예 신체 바깥으로 나가서 환경까지 확장한다. 새로운 과학의 체화된 분파는 인지 과정이 뇌 외부이긴 하지만 인지 유기체의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구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방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확장된 분파는 인지 과정이 인지 유기체의 신체 외부에 더 넓은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구조로 부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의는 embedded, 착근입니다. 내장 인지라고도 합니다. 심적 과정이 착근되어 있다는 생각은 심적 과정이 주체의 뇌 바깥에 있는 특정 환경과 협력해서만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생각이다. 올바른 환경적 발판이 없으면 심적 과정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거나 최적에 못 미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심적 과정이 특정한 환경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환경적 발판이 없다면 심적 과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캐스트와 직소 퍼즐의 경우 내가 수행하는 외부 작업은 진정한 인지 과정들이 작동할 수 있는 유용한 발판 또는 틀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내가 세계에 대해 수행하는 행위는 내 인지가 유용하게 착근될 수 있는 발판 또는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주장은 외부의 정보 구조가 인지적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저 발판 또는 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인지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착근과 확장의 차이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내 뇌의 시각 및 언어 모듈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인지 과정들이 내가 세계에 대해 수행하는 행위에 의해 보완되고 지원된다는 것이다. 내가 세계에 대해 수행하는 행위에 의해 지원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다르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지 과정을 초래하는지의 문제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인지 과정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착근과 확장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의존과 구성의 차이이다. 확장된 마음 이론은 조직 또는 구성에 관한 이론인 반면 착근된 마음 이론은 의존에 관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 착근된 마음은 롤렌즈가 보기에 전통적인 뇌 중심 인지과학에 열려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지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인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관점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외부 환경은 보조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통적인 인지과학으로 회귀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자는 착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쟁에서 이 이론은 실제로 확장된 마음에 대한 주장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는
환경은 제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착근된 마음 이론은 환경 내 적절한 구조에 의존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내부 인지작용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지는 뇌에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데카르트주의적 대체 입장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세 번째 이 인액티브 마인드, 행와입니다. 이 행와인지는 그래도 좀 익숙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에 저희가 책 몇 권을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요. 심적 과정이 행화된다는 생각은 심적 과정이 신경 과정뿐만 아니라 유기체가 더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생각, 즉 유기체가 세계에 작용하는 방식과 그 결과 세계가 유기체에 다시 작용하는 방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몸과 뇌와 환경이 행위를 통해 하나로 엮여 있다는 주장이죠. 그리하여 신경과정도 인지에 기여를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유기체가 환경에 작용하고 다시 환경은 유기체에 작용함으로써 인지가 구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인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각을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를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시야의 대상이 우리를 기준으로 움직일 때 대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 노예는 이것을 감각운동적 지식 또는 감각운동 상호 의존성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기대가 정확하다면 이는 우리와 관련된 감각운동 상호 의존성에 숙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함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경험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관련된 함수가 존재한다. 그 함수는 우리 뇌와 몸에 이 환경과 엮여 있는 방식으로 박혀 있다. 그래서 이 마크 롤렌즈의 관점에서 행화와 확장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유파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는 지각, 기억, 추론, 경험들의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외부 저장소다. 행화된 마음은 확장된 마음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주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어도 일부 심적 과정은 내부 작업과 외부 작업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혼성적이다. 그래서 이 주장 역시 행화된 마음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외부 작업은 주어진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환경 구조의 조작, 활용, 변환과 같은 행위의 형식을 띈다. 지각하는 주체는 안정된 외부 정보 저장소에 담긴 구조, 풍부함, 복잡성을 탐사하고 탐색하는 활동에 활용하고 이러한 구조적 풍부함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경험을 행화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한다. 따라서 행화된 마음은 확장된 마음을 특징 짓는 세 번째 조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롤렌즈도 처음에는 행화를 확장인지의 일부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이 둘이 양립 가능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구조를 탐사하고 탐색하는 우리의 능력이 세계로 확장되거나 세계에 분산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아니요라면 우리는 행화된 마음이 지각 과정에 대한 확장된 설명을 산출한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나는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모두 아니요라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겉보기와는 달리 행화된 마음은 지각 과정에 대한 확장된 설명을 아마도 산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첫 번째로 마크 롤렌즈가 이 행화인지가 확장인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점,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이데거, 드레피스, 윌러 축은 감각운동적 지식의 비명제적, 따라서 과정적 본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비록 노예의 공식적인 입장은 감각운동적 지식이 방법적 지식이라는 것이지만 그가 제시하는 이 지식의 실제 예들은 모두 명제적 지식의 형식인 것 같다. 결국 우리가 움직일 때 사물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대상의 모양이 이러저러하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 듯하다. 마지막에 것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예의 감각운동적 지식들은 knowing how가 아니라 결국에 knowing that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knowing that을 말하고 있는 명제적 지식이라면 명제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뇌 바깥으로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knowing how라면 뇌뿐만 아니라 몸도 참여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말이죠. 하여간 이 지점이 알바 노예와 마크 롤렌즈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롤렌즈가 해석한 알바 노예의 의견인데요. 시각적으로 세계를 지각하려면 시각 양상을 통해 세계를 탐사하고 탐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알바 노예의 의견인데 이러한 의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모양을 지각하는 것은 시각 양상을 통해 세계를 탐사하고 탐색하는 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에 관여한다. 하지만 이는 능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토마토의 모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능력의 행사 이전에는 토마토를 못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알바노의 진영에서는 다시 이전 경험을 통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으니 지금은 그 능력을 행사하기 전이지만 그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토마토의 모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롤렌스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 즉 학습만이 확장된 과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지각했던 토마토의 속성을 지각하는 것에는 확장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탐사하고 탐색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각적 속성을 지각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만 필요한 반면 이전에 접한 속성을 실제로 지각하는 데는 단순히 그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면 이는 시각적 속성을 지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이 확장된 과정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알바노의 입장은 외재주의가 아니라 내재주의적 주장처럼 보입니다. 행화적 마음은 우리에게 기대와 능력의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내재주의적 설명을 제공한다. 여기까지가 4E에 대한 마크 롤렌스의 대략적인 관점이었고요. 이후에 롤렌스는 체화주의와 확장된 인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연합된 마음이라는 주장을 전개를 하는데요. 이 연합된 마음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들을 소개를 하고 그러한 주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지가 무엇이냐, 즉 인지의 표식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후반부 내용을 진행을 시키는데요. 이 후반부 책의 내용은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으로 4E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고요. 오늘의 내용의 마무리는 이영희 교수님의 저서 신경과학 철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행화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확장인지 이론과 충돌하는데 그중 가장 첨예한 대립은 몸의 위상에 대한 것이다.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지는 몸의 경계를 넘어 환경적 요소로 확장될 수 있다. 그 이론은 복수 실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지는 몸이라는 물리적 기반을 넘어서 환경적 요인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행화주의는 복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예가 주장했듯이 일정한 몸 기술을 지닌 유기체만이 지각할 수 있다면 몸의 경계를 벗어나는 인지, 특히 지각적 인지는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넘어서 환경을 중요시하지만 몸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했을 때 몸에 대해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쪽과 그래도 인간의 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쪽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나중에 트랜스휴머니즘과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에서 어떠한 텍스트를 주로 인용하느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 진영에서는 앤디 클락의 논문이나 글을 자주 인용을 하고요. 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에서는 바렐라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양갈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 의견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마음과 이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반부에 특히 이 4개의 새로운 마음과학 유파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참고하셔도 이 책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마크 롤렌스의 독자적인 주장의 전개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후반부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